자, 385번 봅시다. 가나다는 어떤 식물세포의 농도가 서로 다른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부터 봅시다. 자, 가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더 들어오면은 세포는 터질 거래요. 자, 문제 포인트 식물세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터지는 용혈 현상이 관찰이 돼야 안 돼. 관찰 안 되죠. 터지는 현상은 동물세포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 나에서 세포 안과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같을 거래요. 나에서 봤더니 물에 이동하는 양이 동일한 걸로 확인이 되죠.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세포 안과 밖으로 물이 이동하는 양이 똑같고 세포와 소금물의 농도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디귿. 다에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의 상태래. 자, 보면 세포질, 세포벽, 세포막이 다 보여. 그쵸? 다 그림에. 그러면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고장액에서의 세포의 상태를 다해서 보여주는 거네. 그러면 디귿도 정답이 돼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겠지. 이해돼요? 또 질문. 410번이요. 자, 410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양파 조직을 설탕 용액 A에 넣기 전의 상태래. 자, 나는 이 조직, 양파 조직을 설탕 용액에 넣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를 봤대요. 자, 그러면 나에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된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이때 설탕물은 고농도가 되겠죠. 세포가 쪼그라들었으니까. 그치? 세포가 쪼그라든다라는 거 우리 아까 그림 문제에서 봤을 때 다에서도 본 거죠. 세포가 쪼그라드는데 막과 벽이 이렇게 찢어져서 원형질 분리라는 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는 물의 양은 많은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쪼그라드는 거다. 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라고 하면은 세포 안쪽이 저장액이고요. 저농도고요. 바깥쪽이 고농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억. 설탕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다. 자, 설탕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죠. 물이 통과하는 거죠. 3초에서는. 자, 니은 설탕 용액 A는 가보다 고장액이래. 맞는 말이네. 디귿. 가의 세포를 증류수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다가 터진대요. 터지진 않죠. 그렇죠?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이제 없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 할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물질 대사를 거의 못했죠? 대용아 맞지? 물질 대사. 자, 그래서 154페이지에 물질 대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물질 대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단원까지 들어가 봅시다. 자,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라는 건 합쳐지는 것과 분해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쳐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합쳐지는 반응은
자, 동화작용이라고 불렀었죠. 합쳐지는 반응은 동화작용.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이라고 키워드 잡아주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러면 합성이니까 작은 물질을 이렇게 막 쭉쭉쭉쭉 합쳐주면은 큰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에너지 관계로 따졌을 때는 세로축의 에너지, 가로축을 반응 경로라고 했을 때, 자, 작은 물질의 에너지는 작을 겁니다. 작아야 된대요, 여기. 작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큰 물질이 되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치? 작아서 커지는 거니까 결국 에너지 관계로 보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다 해서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다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아.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다. 이게 동화작용. 그럼 두 번째. 자, 이화작용이라는 것도 있었어. 이화작용이라는 건 분해되는 걸 말하는 거지, 반대로. 분해되는 거. 그럼 분해되는 거는 큰 물질을 잘게 쪼개는 걸 말하겠네요. 작은 물질들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 이런 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 관계로 또 보면 반대로 큰 물질이 에너지가 커요. 근데 작은 물질이 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지.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우리는 이 반응을 뭐라고 해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시 두 가지씩은 우리가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씩은. 그럼 동화작용의 예시는 어떤 게 있어요? 단백질 합성.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동화작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광합성도 뒤에 합성이라는 말이 붙었죠. 광합성. 즉 결국에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일도 동화작용이죠. 그치? 그리고 이화작용도 소화. 소화, 결국에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소화도 이화작용이고, 세포호흡도 이화작용이야. 그쵸?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는 걸 말하는 거니까, 세포호흡도 역시 이화작용이고, 그럼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죠. 그치?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는 직접적으로 화학 반응과 물질대사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화학 반응과 물질대사. 그래서 뭘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포도당의 연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 포도당의 연소. 자, 물질대사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걸 세포호흡으로 비교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반응을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반응식은 똑같이 나타나. C6H12O6 이게 포도당이죠. 근데 얘를 연소한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연소 태우는 걸 말하는 거니까 산소와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당연히 구성 원소가 똑같이 유지될 거니까 이산화탄소와 뭐가 만들어져? 물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춰본다면은 여기가 6개, 여기가 6개, 여기가 6개 들어가면은 개수가 딱 맞습니다. 원자 개수가. 자, 그래서 포도당 연소도 이런 화학 반응식이고요. 세포호흡도 이 화학 반응식 똑같은 반응식이야.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의 종류 자체는 똑같아. 알겠지? 근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에너지 방출 경로에 따라서 보면은, 자, 화학 반응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컸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한 방에 방출을 합니다. 한 번에 방출을 해요. 한 번에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해. 그러니까 불나는 곳은 뜨거운 거야. 그치?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큰 양이 방출되기 때문에 불나는 곳은 뜨거운 거예요. 연소가 일어나는 곳은 뜨겁다. 자, 그리고 또 세포호흡도 보면은 세포호흡도 결국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요 에너지 크기의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니까. 근데 한 번에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중간 생성물 때문에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그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되면 세포가 뜨거워지지 않겠죠? 세포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니까.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이때 에너지 방출이 한꺼번에 빡 방출한다면 세포가 뜨겁죠? 우리 계속 살아있으면서 뜨거움을 느끼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세포가 손상되겠네. 즉, 이렇게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됨으로써 세포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방출되는 거, 단계적으로 방출되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 자, 연소가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죠. 그치? 즉, 포도당의 연소는 고온에서 일어납니다. 포도당의 연소는 고온에서 일어나. 근데 세포호흡은 온도가 몇 도씨에서 일어나요? 우리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죠. 그치? 그럼 36.5도씨라는 범위는 온도 범위는 반응이 일어나기 좋은 온도는 썩 좋은 온도는 아니에요. 저온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한 저온이에요. 사실상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는 온도죠.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죠. 그치?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저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효소라는 단백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효소라는 단백질이 꼭 있어야 돼. 근데 연소의 경우에는 효소가 없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고온에서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근데 저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라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물질 대사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효소가 필요하다고 이거 방금 얘기했었죠, 이거. 아, 그치. 차이점 하나 더? 아, 없지. 다 얘기했네.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밑에 그래프 한번 봐봐. 그래프 한번 봐봐. 자, 물질 대사와 반응의 연소 보시면은 뭐 산소가 이용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은 똑같은 반응이죠. 그치? 자, 근데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자, 고온에서 일어나고 낮은 범위에서 일어난다. 자, 그리고 반응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한 번에 방출해서 일어난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온이기 때문에 효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물질대사 구분 나오는 거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편에 보면은 동화작용이고요. 오른쪽 편이 이화작용이야. 그림만 보시면 돼.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아미노산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이 작은 물질, 단백질이 큰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화작용은 포도당이 이화작용을 하여 저분자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물질 대사는 요 칠판 한 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다음 강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173페이지죠.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효소. 자, 효소라는 거는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물질이야. 생체 촉매.
그러면 여기서 촉매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촉매란 뭐냐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을 촉매라고 불러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다. 근데 조절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해주거나 느리게 해주거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녀석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불러. 물론 느리게 해주는 촉매도 있긴 있다 정도로 기억하면 돼.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자, 그러면 이 효소라는 녀석이 어떻게 화학 반응의 물질 대사를 도와주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의 작용부터 이야기를 좀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효소가 작용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반응에서의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거야.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 자, 그럼 다시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거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활성화 에너지도 너무 길죠? 기호로 표현해서 EA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에너지 관계가 이렇게 됐대요. 에너지 관계가. 에너지가 높아졌죠? 그럼 이건 이화작용일까요? 동화작용일까요? 동화작용이겠죠.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자, 그럼 동화작용에서 에너지가 높아지기는 하는데 에너지의 전체적인 경로를 보면은 자, 요런 경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 한 에너지가 이만큼만 높아지면 되는 건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높아져야죠. 그래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 경로를 따라간다는 얘기거든. 알겠어? 근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요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분자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요런 분자 두 개가 동화작용이라는 걸 해서 요렇게 합쳐질 거래. 요렇게 합쳐질 거래. 동화작용 한 거죠, 지금. 그치, 합성된 거니까.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결국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원자들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재조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돼?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보면은 여기에 에너지가 흡수돼서 결국 중간 단계가 요렇게 다 떨어진 뒤에 재조합되는 게 사실상 반응의 경로예요. 알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랑 얘의 에너지 갭이 이만큼을 말하는 거야. 요만큼. 알겠어?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다 뜯었다가 하는 거죠. 그치? 뜯었다가 원자를 재배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딱 이만큼의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결합을 다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인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해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게 뭐야? 이 반응물들의 결합을 다 끊을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만큼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산을 넘어야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돼?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한 요 원리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원리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화투야. 이거 얘기하는 건. 고3 과목에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 결론만 보면 된다는 거죠. 산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효소가 존재한다면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돼? 그 말은 또 무슨 뜻이야? 요 결합이 잘 끊어지게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네. 그러면 효소가 존재하게 된다면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 봐봐. 자, 요 에너지 있죠, 요 에너지. 요만큼의 에너지. 그치? 이건 뭐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갭 차이를 말하는 거지. 말 그대로 갭 차이. 이 갭 차이는 갭이 차이인가? 그렇죠? 이 차이는 요 차이는 반응열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반응열은 효소가 있든 없든 효소의 존재와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값이죠. 그치? 효소가 변화시키는 거는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거야. 알겠죠? 반응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응열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반응물이 변하거나 생성물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반응열이 변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화작용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똑같이 해보도록 하자. 자,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낮아져야죠.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낮아집니다. 자, 근데 실제로의 반응 경로는 이화작용도 마찬가지로 다 뜯었다가 재조합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바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에너지도 일부 처음엔 있어야겠지. 그래서 에너지의 경로는 이렇게 나타나겠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반응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거는 요만큼이죠. 산만 넘으면 된다라고 했어. 떨어지는 건 알아서 떨어지는 거야. 즉 활성화 에너지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화작용에서는 3만 넘으면 돼. 요것만 필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효소가 존재한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효소가 있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즉 이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이번엔 이게 반응열이죠.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36.5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누구라고? 효소라는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효소와 기질의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효소와 기질의 작용. 자, 기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생명과학에서 그냥 말만 좀 어렵게 바꿔놓은 거야. 화학 반응에서는 이 기질을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반응물이랑 효소의 작용을 말하겠다 이 말인 거죠. 됐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기질1이라고 합시다. 기질1이 있었고, 자, 요렇게 생긴 기질2가 있었어. 다른 종류의 반응물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근처에 효소가 하나 있었는데 효소가 이런 효소가 있었대. 구조가 이렇게 생긴 효소래. 되죠? 자, 그러면 이 효소가 맞춰서 반응해 줄 수 있는 기질은 1이야, 2야? 1인 거야, 당연히. 그래서 이 1이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 요 기질2는 여기에 붙어 못 붙어? 못 붙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 효소와 기질이 작용할 때는 딱 맞춰서 반응한다는 이야기죠. 1대1로 맨투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찬영아, 어디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홈나라 가서. 자, 그럼 다시. 자, 그러면은 딱 맞춰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는 딱 맞는 게 있다라는 건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는 성격으로 이야기할 거야. 성질로 이야기를 할 거야. 효소, 기질, 특이성이 있다. 아무 효소가 아무 기질을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 이걸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붙였어. 붙여서 이런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효소, 기질, 복합체. 그러니까 효소와 기질이 붙어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반응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부서진 거죠. 그치? 그럼 이렇게 부서지는 모양이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반응은 일단 이화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반응이 끝난 거죠, 지금. 그치? 반응이 끝나서 물질 대사가 끝났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효소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알겠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효소라는 녀석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근처에 기질1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반응이 끝나자마자 이 효소는 다시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효소는 사용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대로 다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 번 반응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효소라고 불러. 그래서 효소의 특징이 이렇게 또 나온 거죠. 그대로 있다. 지금 효소 특징 2가지 나왔어. 효소와 기질은 딱 맞춰서 반응한다라는 특징. 그리고 2번째, 반응이 끝나더라도 효소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더 특징이 있어요. 3번째. 자,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코로나 걸린 것 같아. 막 이제 열이 막 오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열이 올랐어. 그러면 고온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 고온 상태가 되면은 효소는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고온 상태가 되면 효소가 변형되기 시작해. 이유가 뭐냐면 효소라는 녀석은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근데 우리 단백질의 성질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고온에 쉽게 변형되는 특징을 가지죠. 그러니까 날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리면 프라이가 되는 거죠. 이해돼? 단백질은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봐봐, 이제 변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달라져? 고온에 노출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면 요 기질이 여기에 이제 달라붙을 수 있어, 없어? 달라붙을 수가 없게 돼. 이 효소는 갖다 버려야 돼요. 이해돼요? 몸 안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온에서는 효소가 오히려 작용을 못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돼. 화학 반응과의 차이점이 되죠.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반응이 잘 일어났었잖아. 근데 물질 대사의 경우는 오히려 고온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겠죠. 왜? 효소가 꼭 필요한 작용이잖아. 효소가 꼭 필요한데 고온에선 그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효소의 작용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자, 하나 더. 세 번째, 효소의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 다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한 온도 영향 주죠. 그래서 세로축의 반응 속도야. 반응 속도. 그러니까 효소가 작용을 잘하면 반응 속도가 빠르겠지. 그치? 우리 소화 효소가 활발한 사람들은 소화가 굉장히 빠르듯이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를 거야. 그리고 아래쪽은 온도라는 물리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너무 온도가 높으면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지? 훅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어?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반응이 잘 일어나는 범위가 체온 범위겠죠. 36도, 37도 이걸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오히려 온도가 높아요. 38도, 39도, 40도 이렇게 되면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죠. 그게 몸 안에 있는 효소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고온에서는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지요.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기질의 농도야. 기질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죠.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면 당연히 효소 기질 복합체를 잘 만들겠죠. 그럼 반응 속도는 빨라질 거야. 근데 이것도 봐봐. 세로축이 반응 속도, 여기가 이제 기질의 농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또 기질의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또 빨라지는데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이유 알아야겠죠? 이미 이 정도의 농도가 됐을 때 모든 효소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효소가 이미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기질이 더 있다라고 한들 남아있는 효소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pH에 따라서야, pH. 자, 참고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pH는 0부터 14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7이 중성이고요.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요. 7보다 크면 염기성이야.
알겠죠? 중성형 물이고 산성이라는 거 뭐야? 뭐 염산 같은 거 말하는 거지. 염기성 같은 거 뭐 하는 거야? 비눗물, 세제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pH에 따라서 효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거든. 펩신이라고 불리는 소화 효소야. 근데 이 소화 효소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위액에 존재해요. 위액. 위액에. 그러면 위액이라는 환경은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 위치죠. 이해돼? 그래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는 산성에서 반응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가 pH야. 그리고 여기가 반응 속도고요. 그래서 펩신을 표현을 해보면 펩신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한 pH 3 정도. 펩신. 자, 그럼 하나 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밀레이스는 소화효소 중에서도 침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죠. 옛날 말로는 아밀라아제라고 부르기도 했었어.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아밀레이스라고 불러. 자, 근데 아밀레이스는 침이래요. 침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래. 얘는 중성 환경에 가까운 녀석이거든. 아밀레이스는 중성 환경에서 작용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밀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7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반응을 잘하는 특정 pH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내가 오늘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소화 너무 안 되네 해서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소화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듯이 우리가 막 침을 막 졸라 삼켰다고 생각해 보자. 이 침을 위액으로 넘긴 거예요. 알겠어? 막 침을 위액으로 넘겼어. 근데 그 위로 넘어간 아밀레이스는 그 환경에서 작용을 잘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각각의 효소들은 본인이 작용을 잘 하는 홈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홈그라운드 pH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특성들, 작용들 다 봤어. 자, 이걸 이용해서 실험으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네 번째, 효소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 실험이 나와 있을 거예요. 174페이지에 카탈레이스의 작용,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일단 반응은 요런 반응으로 할 거거든. H2O2, 과산화수소야.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은 물 분자 2마리에 산소 1마리 이렇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과산화수소는 가만 냅두면 웬만해선 반응이 잘 안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 냅두면. 알겠어? 굉장히 오랜 시간 냅두면 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효소가 없다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시험관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일단 집어넣었어요. 과산화수소를. 근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감자를 집어넣습니다. 감자. 생감자. 이렇게 감자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막 이렇게 기포가 막 발생을 해. 기포가 막 발생을 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기포 이거 뭘까요? 산소죠, 산소. 그치? 왜 그러냐면 요 감자라는 물질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해 줄 수 있는 효소이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카탈레이스가 이런 작용을 해줘. 자, 그러니까 막 기포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들어있던 과산화수소가 모두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두 반응을 하면 과산화수소는 전부 다 뭘로 변해 있을까?
물로 변해 있겠지, 물. 그치? 그리고 감자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반응이 끝났어. 근데 여기에다 뭘 하냐면은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어요.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뭐가 나와? 또 산소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 왜? 과산화수소 기질이라는 게 또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감자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엔 실험을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어요. 과산화수소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삶은 감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삶은 감자. 삶은 감자를 집어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삶은 감자, 고온에 노출됐던 거죠. 효소가 변성됐겠죠. 삶은 감자에서는 효소가 변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작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여기 내가 감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책에서는 감자가 아니라 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니? 생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 그림 보면. 그쵸? 그래서 간에도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실험 똑같이 하면 돼. 생간, 우리 그 돼지간 있는 거 있죠? 막 먹는 거. 그쵸? 가끔 뭐 곱창집 가면 주는 거. 그걸로 실험을 해도 되는데, 그거 막 익힌간 뭐야? 순대 살 때 주는 거 있죠? 익힌간으로 하면은 실험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여기 발생하는 기체가 산소라는 건 어떻게 확인하고 있대요? 꺼져가는 향불을 가까이 댔더니 다시 타오른다라는 걸로 산소 기체를 확인하고 있죠. 이해돼? 그래서 효소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효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DNA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 거예요. DNA에 대하여. 자, 다시 저번 주 수업으로 잠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혈관에 있는 DNA가 있죠. 그 DNA가 RNA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어. 근데 그 RNA가 핵 밖으로 나가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해 준다라고 했었지. 지금 내가 이야기한 요 과정까지의 일들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알겠어? 그럼 요 과정을 조금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DNA의 구조 및 성질을 이해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자, DNA에 대하여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 책 그림 보시면 DNA 이렇게 생겼죠? 그치? DNA 이렇게 생겼어. DNA의 이 구조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불러요.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두 개의 나선이 서로 꼬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중 나선 구조의 DNA는 엄청 길단 말이야. 쭉 긴데 이 긴 DNA를 핵 안에 예쁘게 보관해 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긴 로프 같은 형태를 예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돼? 똘똘똘똘 말아서 보관하는 게 좋겠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DNA도 말아서 보관을 할 건데 어디에 말아 놓을 거냐면은 자, 히스톤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에다가 이 DNA를 이렇게 말아 놓는 거야. 이렇게 말아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보관할 거야. 이게 지금 다 말아 놓은 게 DN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뭉쳐 있는 요 녀석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뉴클레오솜. 자, 그러면 우린 이 뉴클레오솜으로 또 뭘 하냐? 이게 다 뉴클레오솜이야. 이게 다 뉴클레오솜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솜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긴 로프를 또 만들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또 부르냐면은 이거는 염색사라고 불러요. 염색사. 실사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색사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뉴클레오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지? 뉴클레오솜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얘네들이 다 뉴클레오솜이다. 자, 그러면 이 염색사라는 형태로 결국에 유전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건데 세포가 분열을 준비할 때 세포 분열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는 이 염색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염색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지. 염색체. 그래서 이 염색사들이 어떻게 들어있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염색사라는 실로 세포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 염색체라는 목도리를 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요게 지금 유전물질의 구성 단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 근데 이 유전물질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유전자라는 것들이 있어야겠지요. 그치? 유전자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 여기 유전자를 표현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키 유전자.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눈동자 색에 대한 유전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또 어떤 유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DNA의 어느 한 부분이 뭐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하나의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이 이거 염색사라는 걸 만드는 거니까 염색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요만큼 부분이 어떤 유전자 이렇게 되겠죠? 또 이 뒤에서 뭐 요만큼 부분이 어떤 유전자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이 실을 가지고 얘네를 만든 다음에 염색체에서. 그럼 염색체에서 유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는 어떤 유전자, 여기는 어떤 유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중3 때 유전 배우죠. 그치? 그 완두콩, RRYY 막 했던 거. 그래서 염색체에서 유전자 너네 어떻게 표현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여기 짝대기 그려가지고 여기 R.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하는 이유가 다 있었죠. 이해돼요? 여기에 그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유전 물질들이 이런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DNA에는 뭐가 존재해요? 유전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DNA는 유전자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니? 아니지,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유전자가 책에 보시면 형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전자가 눈동자 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전자와 눈동자 색.
자, 일단은 어떤 유전자가 갈색 눈동자를 갖는 유전자래요. 갈색 눈동자를 갖게 하는 유전자 때문에 몸 안에서는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걸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 멜라닌 합성 효소라고 하고 있죠. 이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 그랬어? 단백질이라 그랬죠. 즉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리고 이 멜라닌이라는 녀석은 단백질은 아니고요. 그냥 색소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몸 안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으면 이 멜라닌 합성 효소는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멜라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그럼 많이 만들어져, 적게 만들어져? 많이 만들어지겠죠. 멜라닌이라는 녀석이 많이 만들어져. 멜라닌이 많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피부색도 조금 어두운 톤이 되고요. 눈동자 색도 어두운 톤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갈색 눈동자를 얻는다. 되니? 근데 서양인과 유전자가 다르죠, 우리는. 그치? 서양인들은 뭘 눈동자를 가져요?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를 갖죠. 그럼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또 똑같아.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적어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적게 만들어져. 그러면 당연히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이 적으면 멜라닌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 멜라닌이 만들어질 때 이 양이 많아, 적어? 적을 수밖에 없어. 그럼 멜라닌의 양이 적으니까 색깔이 좀 빠지는 거야. 이해돼? 색깔이 좀 빠져요. 색깔이 좀 빠져서 무슨 색? 파란 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갈색 눈동자든지 파란색 눈동자든지 만들어내는 물질의 종류는 어때? 같아, 달라? 같아요. 뭘 만들어?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그 멜라닌 합성 효소에 뭐가 다른 거야? 양이 다른 거야. 이 양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색소인 멜라닌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 그럼 결국에 파란색 눈동자랑 갈색 눈동자를 가진 두 사람은 색소의 종류가 다른 거니? 그건 아니죠. 또 색소의 양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의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게 눈동자 색이 다르다는 얘기죠. 만들어지는 효소는 똑같은 거고 만들어지는 색소도 똑같은 거야. 하지만 그에 따른 양이 다르기 때문에 눈깔 색깔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유전자와 사슴의 털 색깔이야. 사슴털. 자, 사슴털도 비슷해요. 근데 이 사슴털에서 보면은 갈색 사슴의 경우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죠.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때문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고 얘 때문에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사슴털이 갈색이 되는 거야. 근데 알비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흰색 동물들. 대부분 많죠. 백사도 있고, 또 멜라닌 누구 있니? 백호도 있고, 그리고 하얀 사슴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 멜라닌 합성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얘네들은 아예. 이 합성 효소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라는 얘기야?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걸 말하는 거야. 흰색은. 아예. 아시겠어요?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정보 자체가 좀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라는 거는 무언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레시피라고 계속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근데 그 레시피에 이상이 생긴 거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레시피,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는 레시피인데 설탕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소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죠, 그러면. 이해돼? 아예 달라지게 되면은 그 합성 효소를 만들어낼 수조차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래서 흰색 털이 나오는 거는 거기 가로 2번 한번 봐봐.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왜 안 만들어져요? DNA에 있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 설탕이 소금으로 적혀 있다는 얘기야, 레시피가. 그치? 그래서 결론,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해되죠? 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누구예요? DNA와 RNA가 이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DNA와 RNA가 이딴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 밑에 나와요, 이제.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또 우린 DNA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DNA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책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DNA는 먼저 구조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중 나선 구조고요. DNA를 이루고 있는 단위체가 있는데 DNA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는 핵을 말하지, 핵. 그리고 타이드라는 거는 묶여져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넥타이, 케이블 타이 얘기하듯이 타이드, 묶여져 있는. 이어보면 핵 안에 묶여져 있는 물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는 녀석인데 그림으로 묶어보면 얘는 동그라미 보통 얘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 단위를 사용해서 이걸 단위로 사용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한 가닥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아래도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연결돼야 되거든. 연결되는 거는 아래에 있는 인산과 위에 있는 당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거야. 그 밑에 또 인산당 염기가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인산과 위에 있는 당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거야. 그러면 한 가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가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옆에 또 다른 걸 또 그려보면은 염기, 당, 인산, 염기, 당, 인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당과 아래에 있는 인산과 위에 있는 당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한 가닥이야. 염기와 염기가 서로 붙어 있죠. 그치? 근데 염기와 염기는 서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그림도 보면은 딱 맞는 염기들이 있다는 걸 표현한 거지 내가. 그치? 그래서 염기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다. 그래서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상보적인 결합. 상보 무슨 뜻일까? 상은 이제 서로 상자예요. 서로. 보는 보완을 해주는 관계다라는 얘기죠. 서로 보완을 주는 관계다. 그래서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보적인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G라고 써서 구아닌이라고 하면은 반대편에는 C라고 쓰고 사이토신이 오는 거고요. 염기의 종류야.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게 오면은 여기에 티민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잡아당기고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잡아당긴다. 기억해줘야 돼. 알겠죠? 딱 맞는 짝꿍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닥이 연결이 됐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닥을 꼬아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가닥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 가닥이 있는 게 DNA인 거야.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아데닌이 오면
반대편에는 티민이 오는 거고, 여기에 사이토신이 오면 반대편에는 구아닌이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염기와 염기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게 DNA인데 이 DNA에서 유전 정보를 뭘 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염기쌍 있죠? 염기쌍.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 바깥쪽, 요거는 우리가 DNA 골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DNA 골격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산과 당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DNA 골격 자체는. 그쵸? 자, 그래서 DNA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를 꺼내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그거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중심 원리.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전사라는 단계가 있어요. 전사라는 단계는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해.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DNA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핵 안에 존재해야 된다. 밖에 못 나간다. 그래서 전달을 해야 하는 RNA를 만들어야 된다. 즉 레시피를 복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 레시피를 복사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핵 안에서. 레시피 복사 과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자, 핵 안에 RNA 중합 효소라는 하나의 단백질이 있게 되는데, 이 RNA 중합 효소 안쪽으로 DNA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DNA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 근데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들어갈 때, 자,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갈 때는 이 이중 나선이 풀리게 돼요. 아시겠어요? 풀리게 돼요. 그래서 풀린 모습을 그린 거고, 가운데는 염기가 있어야겠죠? 지금 이 짝대기들은 인산과 당으로 이루어진 DNA 골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에 아데닌이 오면 여기가 뭐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사이토신, 티민 뭐 쭉쭉쭉 이렇게 와 있겠죠. 근데 이때 이 반대편에 누가 오는지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그치? 이 반대편에 누가 와 있는지는 상보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구아닌, 아데닌 쭉쭉쭉쭉 이렇게 오는 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 표현을 해본다면 뉴클레오타이드 한 마리가 누굴 말할까요? 여기다 그릴까? 자,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죠. 요거 하나가. 이해돼? 요 가로 짝대기에 있는 게 인산과 당이고 이게 염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은 요런 게 또 있어요. 지금 내가 뭘 그린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들을 그린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유라실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유라는 게 하나 생겼죠? 그치? 이건 뭐냐면 RNA의 새로운 염기예요. RNA의 염기에는 아데닌, 유라실,
구안인, 사이토신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티민 대신 유라실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RNA 중합효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아데닌이 왔죠? 그치? 아데닌에 딱 맞는 건 티민이지. 근데 RNA에는 티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누가 있는 거야? 유라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유라실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죠. 유라실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붙는 거야. 대신. 되니? 그리고 다음은 아데닌이 와야겠지. 요 녀석이 일로 와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은 그럼 누가 와야 돼? 사이토신이 오는 거고, 그 다음은 구아닌이 오는 거고, 그 다음은 유라실, 그 다음은 구아닌, 그 다음엔 아데닌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한 가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 한 가닥을 뭐라고 할까? 그걸 RNA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요? 근데 이 RNA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제 핵 밖으로 나가야 돼. 핵 밖으로. 근데 핵 밖으로 나가서 번역 과정이라는 거를 거치는 거야. 번역 과정. 번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말이잖아. 그치? 우리가 모르는 언어들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언어가 저기 있어요.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UACGUGA라는 염기 순서들이 나왔죠. 저 염기 순서를 아미노산으로 번역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번역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핵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특히나 핵 밖에서 어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겠네. 그래서 저 뉴클레오타이드, 저 RNA가 핵 밖으로 나왔다 라고 해보자. 그래서 U, A, C, G, U, G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지금 순서가. 그럼 얘가 리보솜한테 잡아먹혀요. 이제 리보솜한테. 리보솜이 이렇게 큰 리보솜과 작은 리보솜이 한 쌍으로 묶여서 댕기게 되는데 이 사이로 요 RNA가 쭉쭉쭉쭉쭉쭉 빨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빨려 들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옆에 다른 RNA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RNA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RNA는 mRNA라고 불러. mRNA. 메신저 RNA예요. 메신저 무슨 뜻이니?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해서 메신저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옆에 뭐가 있냐면 tRNA라는 녀석도 있어요. tRNA라는 녀석. tRNA에서 t는 트랜스퍼를 말해요. 트랜스퍼. 운송하다죠. 뭔가 운송해주는 RNA라는 얘기지. 근데 트랜스퍼 RNA를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tRNA야. 근데 tRNA에 보면은 여기 염기가 있는데 염기가 몇 개예요? 3개의 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UG라는 게 왔다라고 해보자. AUG. 그러면 AUG가 있는 tRNA에는 다른 어떠한 아미노산 X라는 아미노산이 붙어 있게 돼요.
근데 이 tRNA도 염기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또 UUG라는 게 붙었대요. 예를 들어 UUG. UUG가 붙어있는 tRNA에는 뒤에 붙어있는 아미노산이 다른 종류야. Y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어있어.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이제. 이 리보솜이 mRNA를 읽어가면서 UAC를 한 번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 UAC에 상응하는 tRNA의 염기가 있겠죠? 그게 누구야? UAC에 상응하는 건 AUG가 되는 거죠. AUG라는 tRNA를 부르는 거죠. 불러서 얘가 여기에 붙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 붙는 거야. 그럼 여기 붙어서 여기에 X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왔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tRNA를 부르는 거죠. 또 다른 tRNA를 불러. 이번에는 누굴 불러요? CAC라는 녀석을 부르는 거야. 그럼 CAC라는 녀석은 다른 아미노산을 또 가지고 있겠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때 결국에는 요 아미노산과 요 아미노산과 그 뒤에 아미노산이 또 있겠지? 이 뒤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즉, 단백질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아시겠어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결국 단백질의 종류라는 거는 입체 구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우리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배운 단백질 누구 있어요? 효소가 단백질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아까 봤을 때 내가 효소를 이렇게 그렸어. 요런 효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효소는 요런 기질이 여기 붙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 어떤 기질도 있었어? 요런 기질도 있었어. 그럼 요런 기질은 이런 효소에 달라붙을 수 있었던 거야. 얘네가 단백질이죠. 즉, 이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지. 단백질들의. 즉, 단백질의 종류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입체 구조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입체 구조라는 거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서열. 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미노산의 순서,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의 개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알겠어? 즉, 아미노산의 순서, 종류, 개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서열이 다른 거고, 아미노산의 서열이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는 얘기고, 입체 구조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어떤 아미노산들이 순서대로 붙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이쪽으로 좀 와서 다시 얘기를 해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알비노 있었죠? 알비노는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왜 그런 건지 이제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알비노는 여기가 AT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이 염기 서열이 TA로 변환되어 있는 거야. 그럼 RNA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U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A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U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얘가 A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A로 바뀌게 되면 이건 또 뭘로 바뀌어요? 이게 U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CUC라고 하면 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면 원래 만들어야 되는 정상적인 녀석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야. 입체 구조가. 입체 구조가 다르니까 무언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지 못한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는 어디에 저장한다는 거야? DNA에 저장하고 있다는 거야. 왜? DNA의 염기 서열이 하나만 변하더라도 연쇄적으로 RNA가 전사될 때 잘못 만들어지죠. 그럼 잘못 전사된 RNA로부터 번역이 일어나니까 다른 아미노산이 달라붙게 되지.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겠지. 그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그 단백질은 원래의 기능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겠네. 이해돼요? 이런 게 유전 질환인 거야. 알겠어? 유전자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유전자 질환. 이해됩니까? 이해돼? 지금 이게 전사와 번역 과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와 번역 과정을 내가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림을 좀 자세히 좀 그렸는데 이제 이게 완벽히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시청각 자료. 저기 있다. 자, 딱 봐보자. 자, 지금 핵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치? 지금 핵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염색체가 나오는 거지, 지금. 근데 이 염색체가 결국 내가 뭐라 그랬어? DNA로 만들어져 있는 목돌이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게 그 실이지? 이 실을 뭐라고 불렀어? 염색사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 염색사는 어떻게 보관한다 그랬어? 뉴클레오솜이죠. 히스톤 단백질에 말려있다 그랬어. 히스톤 단백질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죠 또? 지금 이 DNA인데 이 DNA에 보면은 색깔이 요거 지금 빨간색은 초록색이랑 파란색은 노란색이랑만 붙어 있지요. 상보적인 결합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요 퍼런색 뼈대 있는 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인산과 당이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생긴 게 DNA다. 그런데 이 DNA가 핵 안에서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표현한 거야 지금. 이게 효소거든. 요게 RNA 중합 효소예요. 효소는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은 이런 입체 구조를 가져. RNA 중합 효소. 근데 RNA 중합 효소에다가 DNA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이중 나선 구조가 풀리게 되죠. 풀리는데 그 주변에 봤더니 여기 베이스 염기라는 소리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는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주황색은 없었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주황색이 보이네. 뭘 말하고 할까 이게? 유라실을 말하는 거죠. 이해돼? RNA에는 염기로 유라실이라는 게 있다라 그랬으니까. 기억나니? 그쵸? 요렇게 돼. 근데 이거 하나하나들이 다 뉴클레오타이드들이라는 이야기야. 이 망치 대가리 부분이 인산과 당이라는 거고 요게 염기인 거지. 그랬을 때 보시면 지금 RNA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상응하는 염기에 맞춰서 다른 RNA의 염기들이 이렇게 붙게 되면서 한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지. 쭉쭉쭉쭉.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메신저 RNA라고 하고 있네요. mRNA. 근데 이 메신저 RNA가 중간에 편집이 되기도 할 거야. 보시면은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편집이 돼서 얘가 어디로 나가요? 핵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통하여? 핵공을 통해서 핵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핵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리보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빨리 나와. 리보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네요. 그치? 근데 리보솜 안에서 보면은 요게 tRNA야. 트랜스퍼 RNA. 트랜스퍼 RNA에 보면은 염기가 몇 개예요? 3개지. 이 3개의 염기 종류에 따라서 위에 아미노산, 아미노액시드, 아미노산이 붙어 있다는 얘기야. 트랜스퍼 RNA라고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UCA네. UCA. 얘가 어디 붙어? 여기 붙었네. 지금 CA 쭉쭉 붙고 있죠? 붙으면서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아미노산들이 결합되고 있죠.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게 지금 순서대로 결합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아미노산의 서열이 지금 결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그랬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했지. 그래서 접히고 굽히면서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 다른 아미노산이면 입체 구조가 뭐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 기능을 해 못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방금 이야기한 전사와 번역이라는 과정을 쭉쭉쭉 얘기를 한 거야. 어때? 방금 이야기한 동영상과 내가 그린 그림은 똑같죠? 그치? 졸라 잘 그렸죠? 내가 처음에 그릴 때는 뭘 그리나 싶었을 거야. 이해되죠? 근데 무슨 소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까지 쭉쭉쭉 이야기를 해본 게 어디까지 온 거냐면 177페이지까지 온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유전나무 체계의 공통성만 한번 다시 봐봐. 유전나무 체계의 공통성. 자, 이 공통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염기서열 AUG라는 서열이 결정짓는 뭐 X라는 아미노산이 있대요. 그렇겠죠? 3개의 염기쌍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사람에서 이렇게 나온대. 사람에서 이렇게 나온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미개한 대장균에서도 마찬가지로 AUG라는 염기 서열은 똑같이 X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대장균이나 생명 중심 원리에서 아미노산의 결정짓는 염기 서열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필요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투약을 하는 거죠. 인슐린이라는 건. 근데 그 인슐린 호르몬은 주성분이 또 단백질이야. 인슐린을 만드는 레시피가 또 DNA에 있다는 겁니다. 염기 서열이.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부분을 염기 서열을 찾아서 염기 서열을 알아낸다면 그 염기 서열을 그대로 대장균한테 줄 수도 있겠죠. 그럼 대장균한테 주면 대장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레시피를 분석해서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리보솜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똑같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왜? 사람이 분석해서 만들어도 인슐린이고 대장균이 분석해서 만들어도 똑같이 인슐린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뇨병이 뭐 사실 거의 이제 치료하기 힘든 성인병이죠. 완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슐린을 혈액처럼 뭐 헌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만들어요.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겠죠? 대장균을 배양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그 대장균은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 사람의 유전자를 부분적으로 이식한 거야. 어디 부분만?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만 복제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식하여 대장균들이 인슐린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건 어떠한 생명체든지 간에 번역 과정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얘기야. 또한 전사 과정도 동일하게 발생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렇다는 이야기 때문에 생명체는 결국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전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어떠한 생명체가 분화되어서 현재의 종들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성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코돈이랑 아미노산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건데요. 암호명이야, 이건 암호명. 유전 암호에서 DNA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암호가 있죠. 세 개씩의 암호. 이 세 개씩의 암호를 DNA에서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러. 3염기 조합. 그리고 그게 mRNA로 가게 되면은 mRNA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불러요. 코돈.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봐봐. ATG 하면 이거는 3염기 조합이에요. 근데 UAC라고 하면 요건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름이 이렇게 달라. 근데 공통점은 뭐야? 염기 몇 개가 한 조를 이뤄요? 염기 3개가 한 조를 이룬다는 건 공통점이죠. 근데 얘네들이 염기 3개가 한 조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20가지야.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야. 근데 염기 3개씩 조합되는 암호는 3자리 암호인 거잖아, 결국에. 근데 이 3자리 암호를 키보드 자판 4개로 만드는 거죠. DNA의 경우에는 ATGC. 이 키보드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암호는 총 몇 가지의 암호밖에 못 만들까요? 4의 3승만큼인 64가지의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64가지의 암호가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암호의 개수가 더 많죠. 암호의 개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암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다는 거야. 일부. 이해돼요? 근데 하나의 암호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왜? tRNA에 아미노산이 하나씩 붙어 있었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암호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코돈표. 간단하게 봐봐.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 건데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UUU도 페닐알라닌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UUC도 페닐알라닌을 지정하고 있는 거야. 자, 밑에 보면 류신도 UUA, UUG, CUU, CUC, CUA, CUG 많죠. 여러 가지의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하는데 이 코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자 질환, 요거 방금 다 이야기했어, 아까 설명할 때 다 얘기했어. 자, DNA의 염기 서열이 변화가 되면은 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mRNA의 염기 서열도 변화가 되죠. 그럼 mRNA의 염기 서열이 변화가 된다면 번역 과정에서도 tRNA가 엉뚱한 게 달라붙죠. 그럼 tRNA가 엉뚱한 게 달라붙으면 결국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겠지.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의 이야기가 이 유전 질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에서는 적혈구의 모양이 난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적혈구의 모양이 난모양으로 변하는 이유는 뭐 정상 적혈구의 경우에 아미노산 서열 중간중간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는 사람들은 글루탐산 대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그럼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게 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명을 보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죠. 적혈구가 해주는 거에 무슨 일을 해주는데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산소 운반. 근데 이게 적혈구가 난모양으로 변하게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는 도는데 산소가 잘 안 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되고 심하면 약을 잘 안 먹고 심하면 이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유전질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나온 게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어. 자,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타이로신으로 분해가 돼야 돼요. 정상은. 그러니까 그 분해해주는 효소가 있어야겠죠. 그치?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럼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야, 체내에. 근데 쌓이는데 특히나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 신경계에 쌓여요. 이해돼요? 그래서 뇌를 손상시키는 일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거는 뭐야? 페닐알라닌을 분해해주는 효소에 이상이 생겼다. 효소가 안 만들어진다. 즉,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DNA, 유전 정보가 이상해졌다. 즉, 그 레시피에 설탕을 넣으라고 해야 되는데 소금을 넣으라고 써져 있는 거다. 근데 그 써져 있는 게 뭘로 써져 있는 거야? 염기 서열로 적혀 있는 거예요. 몇 개씩? 3개씩.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왜 3개일까? 왜 3개씩일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자, 3자리라 그랬죠? 3자리니까 64가지의 암호지. 만약에 3개가 아니라 2개의 염기쌍이라고 해봐. 그럼 몇 개의 암호밖에 못 만들어? 16가지밖에 못 만들어. 근데 지정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몇 가지예요? 20가지거든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래서 3개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전사 과정이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전사 과정이라는 거는 DNA로부터 mRNA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번역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리보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 mRNA를 이용하여 뭘 만들어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기적인 관계는 기억해줘야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숙제는 자 194페이지까지 480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수업 듣고 만약에 숙제 풀 때 잘 모르겠다 하면은 동영상 매주 올려주니까 동영상을 가지고 좀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는 동영상 말고도 밴드에다가 우리 방금 본 동영상 있죠? 이것도 올려놓을 거니까 링크로 잡아서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숙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